안녕하세요. 재즈평론가 남무성입니다. 오늘은 재즈의 고향 미국 뉴올리언스로 재즈 여행을 드디어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재즈는 뉴올리언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뉴올리언스는 미국 남부의 끝이죠.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지금도 아주 큰 무역항입니다. 재즈의 고향인 만큼 루이 암스트롱의 이름을 딴 국제공항이 있고요. 거리 곳곳에서 재즈 연주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즈가 뉴올리언스에서 탄생됐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무슨 어떤 지역의 특산물도 아니고 음악이 그렇게 생겨날 수도 있나요?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데요. 역사학자들은 재즈가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에 걸쳐 생겨났다고 정의하면서 당시 뉴올리언스의 환경이야말로 재즈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조건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뉴올리언스의 환경이라 좀 궁금한데요. 제가 미리 한 가지 전제할 것은 재즈라는 음악은 어떤 독립적인 요소로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결합돼서 태어난 혼혈음악이라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루이지애나주는 16세기부터 스페인, 프랑스가 번갈아 가면서 지배했던 곳입니다. 미국 영토가 되기 전까지 아주 오랜 세월이었는데요. 특히 루이지애나주에서도 가장 큰 도시인 뉴올리언스는 세계 여러 나라와 교역이 활발했던 무역항입니다. 그 때문에 프랑스, 스페인, 영국, 포르투갈, 이태리 사람들까지 다양한 인종이 몰려들고 복잡한 문화, 풍습이 공존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노예무역의 중심지였는데요. 그 이유는 그 따뜻하고 습도가 높은 남부의 기후 그 특성 때문에 면화 농장이라고 하는데요. 목화 농장하고 농업이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흑인 노예를 필요로 했던 것이죠. 프랑스는 당시에 아프리카에도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었죠. 그러던 1803년에 황제 나폴레옹이 이 루이지애나를 미국에 팔아 넘기게 되는데요. 신생 독립국이었던 미국은 1,500만 달러라는 싼 값에 루이지애나 전체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이 루이지애나를 미국에 넘기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프랑스나 스페인계의 백인 주인을 섬기는 흑인 아내는 백인과 동등한 신분을 보장하고 그 자녀 역시 엄마의 신분에 따른다. 백인 주인이 죽으면 흑인 아내와 자녀는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프랑스가 그 당시에도 이 유색 인종에게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여기서 백인의 신분을 보장받는 흑인, 즉 흑백의 혼혈인을 크리올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크리올은 재즈의 탄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독일의 저명한 재즈 평론가 요하임 이 베렌트는 재즈를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재즈는 미국에서 흑인과 유럽 음악의 만남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역은 크리올이다라고요. 네, 이 크리올의 피부 색깔은 재즈가 애초부터 혼혈 음악이었음을 상징하는 메타포적 이미지였던 것이죠. 당시 보통의 흑인이었다면 음악을 배우거나 악기를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었을까요? 맨날 일을 해야 하는데. 하지만 백인 아버지를 둔 크리올은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었고 유럽 음악 클래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음악 공부를 위해서 유럽으로 유학도 가고요. 백인처럼 흑인 노예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올들은 이 노예 해방을 둘러싼 미국의 남북전쟁, 이 남북전쟁을 끝으로 혜택도 사라지고 보통의 흑인들과 동등한 신분이 됩니다. 그럼 일반 흑인들은 어땠을까요? 노예제가 폐지되었지만 곧바로 살만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많은 흑인들이 전쟁에 참전했고 해방도 맞았지만 스스로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계속 백인 농장에서 일을 하거나 거리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1876년에는 백인과 흑인을 흑백의 피부색으로 구분하는 짐 크로우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아주 흑인의 차별을 정당화해버렸습니다.
이 짐 크로우법은 모든 관공서나 학교, 식당, 화장실에서조차도 이 백인하고 흑인의 이용을 구분하는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이건 무려 196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짐 크로우법에서도 크레올들은 당연히 흑인으로 구분됐죠.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음악 교육을 받았던 크레올들은 자연스럽게 거리의 흑인들과 어울리면서 다른 음악들을 섭렵하게 됩니다. 그전까지 크레올은 고상한 클래식 음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다른 음악들이라면 과연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재즈가 발생하던 시점에는 이미 다양한 음악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블루스가 있었고요. 미니오 같은 포크 뮤직, 교회의 가스펠도 있었고 라틴 음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올리언스만의 독특한 문화, 이 장례식 퍼레이드가 있었는데요. 이건 큰 나팔들을 불면서 장례식장까지 행진하는 뉴올리언스만의 흑인들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에서 군악대로 활동했던 흑인들이 전쟁 후에 이 돈벌이를 위해서 뉴올리언스에 몰렸고 술집이나 거리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에는 유흥가가 발달하고 그만큼 음악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았던 거죠. 크리올들은 유럽 음악에다가 이런 것들을 적절히 섞고 유흥가 업소들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역사가들은 뉴올리언스에서도 집중적인 재즈 발생지로 바로 이 유흥가를 지목하는데요. 대표적인 홍등가가 스토리빌이라는 곳입니다. 이 스토리빌은 술, 도박, 매춘의 거리였고요. 뱃사람, 군인, 악사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연주되던 음악이 뉴올리언스 재즈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죠. 자, 당시에 라틴 음악이 있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요. 아프리카 흑인들이 미국으로만 끌려간 건 아니었죠. 남미나 중앙아메리카, 유럽 각지로 이렇게 끌려간 흑인들은 아프리카의 리듬 정서를 반영한 각각의 라틴 음악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음악들도 뉴올리언스의 환경 속에 혼재되어 있었고, 자,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거 많은 분들이 좀 애매해 하시는데요. 재즈가 노예제 시절에 흑인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재즈 이전에도 다른 음악이 존재했었다는 점입니다. 역사를 대충 알게 되면 마치 흑인 노예들이 슬픔 속에서 자유의 음악 재즈를 만들었다는 그런 식이 될 수 있습니다. 소설이 한 편 탄생하는 것이죠. 앞서 재즈가 여러 가지가 혼합된 음악이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블루스가 그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블루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이것이 꼭 슬픈 음악을 상징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R&B 아시죠? 리듬 앤드 블루스나 펑키한 소울 같은 그런 곡들을 보면 경쾌하고 즐거운 블루스가 많거든요. 그리고 블루스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보통 흑인들의 노동요를 그 시초로 봅니다. 흑인들은 노동의 피로를 달래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것이 웍송입니다. 이 웍송은 음악적인 체계를 갖고 있는 것 아니었고 그저 즉석에서 길이도 마음대로 흥얼대는 그런 식이었는데요. 예컨대 앞에서 작업을 이끄는 사람이 선창을 하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응답하는 후창. 이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바로 이게 나중에 재즈 음악의 편곡에서 그대로 재현되는데요. 이른바 call and response, 부르고 응답하는 형식입니다. 자, 이 블루스는 차츰 12마디 형식의 틀을 갖추게 됩니다. 이 12마디를 반복해서 부르면서 즉흥적으로 멜로디도 바꾸고 가사도 바꾸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곡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이 재즈에 영향을 미쳤고 재즈의 명곡들도 이 12마디 악보로 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블루스는 모든 흑인 음악의 원초적인 위치에 놓이는 음악입니다. 이게 나중에 경쾌한 부기우기가 되고요. R&B 그리고 백인의 컨트리 뮤직과 합쳐서 로큰롤이 됩니다. 흑인의 음악을 훔친 백인 가수, 자, 엘비스 프레슬리의 로큰롤은 바로 R&B였던 것이죠. 블루스와 함께 재즈의 재료가 되는 중요한 또 하나의 흑인 음악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음악, 흑인 가스펠인데요. 보통은 교회 음악이라고 하면 차분하고 경건하고 뭐 이렇게 생각들 하시겠지만 흑인 가스펠은 좀 특이한 면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흑인들이 노래하고 음악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음악 학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프리카의 리듬적 요소가 반영된 그들만의 찬송가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걸 흑인 여언가, 스피리추얼이라고 부릅니다. 가스펠은 재즈뿐만 아니라 블루스에 리듬을 더하는 그게 뭐죠? 네, 리듬 앤 블루스죠. R&B의 원동력이 되고요. 가스펠을 부르고 연주하던 흑인들이 훗날 세상 밖으로 나와서 사랑 노래로 가사를 바꿔 부르면서 R&B나 소울 가수로 유명해집니다. 샘 쿡, 레이 찰스 이런 가수들이 있죠. 이 가스펠의 싱커페이션은 백비트를 통해 나타나는데요. 백비트라는 건 쉽게 말해서 뒷박에 강박을 주는 겁니다. 통상적인 그 박자의 센 박, 여린 박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건데요. 가령 네 박자 노래일 경우에 보통은 첫 번째와 세 번째의 박수를 치죠. 자, 1, 2, 3, 4 이렇게 치지 않나요? 저희 아버지는 뭐 다 칩니다만. 근데 이건 뒷박인 2와 4의 박수를 칩니다. 1, 2, 3, 4. 앞에서 기를 모으고 뒤에 강세를 표출하는 건데요. 앞에 카운트를 속으로 해볼까요? 으따, 으따 하는 리듬이 되죠. 재즈 공연장에서는 이렇게 박수 치면 됩니다. 근데 이건 재즈만이 아니라 R&B나 소울, 힙합 등등등 대부분의 흑인 음악이 이 백비트입니다. Don't mean a thing if you ain't got that swing. It don't mean a thing, all you gotta do is swing. Makes no difference if it's sweet or hot. Just give that rhythm every little thing you got. It don't mean a thing if you ain't got that. 네, 이렇게 재즈 탄생의 재료가 되었던 인접 음악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런 음악들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재즈를 들을 때 받게 되는 뭐 그런 낯선 느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납득하게 됩니다. 결국 재즈 그 속에는 아프로 아메리칸의 삶과 정서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